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관세 폭탄.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 끝에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하며 한숨 돌렸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760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미국산 쌀 수입 비중을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구윤철 부총리를 필두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워싱턴에서 반도체, AI, 배터리 기술 협력이라는 카드로 돌파구를 모색 중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건 더 많습니다. 쌀 시장 개방, 소고기 원령 제한 해제, 온라인 플랫폼법 등 우리 정부의 핵심 공약과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들까지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8월 1일 관세 유예 시한까지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 까다로운 미국의 요구를 잘 조율해 국익을 지켜내야 할 텐데요. 부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국인의 연금 공식 시작! 퇴직연금 한투, IRP 한투, 연금 이전 한투. 투자 전문가 한투가 관리 수수료 없이 평생 알아서 해주니까 퇴직연금 고민이라면 외우세요. IRP 한투.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100세 어르신들. 건강 비법은 흑초. 100세 시대. 골골백세냐 생생백세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샘표 흑초하세요. 매일매일 흑초 습관. 샘표 흑초. 100년 동안. 7월 2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준비돼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봉화군의 은어축제 소식 들어봅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경차는 사라지는 차종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먼저 현재 국내 경차 시장 실태는 어떤지 설명해 주실까요? 말씀하셨다시피 경차가 거의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정부도 관심이 없어요. 경차가 한 5%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경차는 단 3종입니다. 캐스퍼, 모닝, 그다음에 이 레이라고 박스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3가지인데 이 3가지에 대한 부분 선택의 폭도 굉장히 좁고요. 또 신차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페이스리프트나 마이너 체인지급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차 효과도 있어서 신차 효과로 인해서 판매도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종류도 워낙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차에 대한 부분들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 문제는 종류도 적지만은 실제로 이 경차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딱 맞지 않습니까? 땅덩어리 네. 좁고 또 97% 에너지 수입하는 국가고 또 주차장이라든지 기동성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경차가 실용적인 부분은 의미가 있는데 좀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판매 중인 경차가 캐스퍼, 모닝, 레이 단 3종뿐이고 신차 개발 계획도 없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차 개발을 꺼리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수익이 안 나옵니다. 수익이 그러니까 안 나요. 지금 현재 이 국내 제작사 대표적으로 이 국내 평균 생산직 연봉이 1억이 넘거든요. 네.
1억이 넘으면은 고급차를 만들어야지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경차 지금 3가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3가지 모델이 모두 제작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위탁 생산해주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뭐 말씀드린 모닝하고 레이라는 모델은 동이오토라는 위탁 하청 기업에서 생산해서 검증을 통해서 로고를 붙여서 제작사 이름으로 나가는 거고 캐스퍼도 그렇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고 아실 거예요. 광주에.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위탁 생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탁 생산해주는 것은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작사도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경차에 대한 혜택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전국에서 네. 제일 높았는데 요새 보면은 뭐 고속도로 통행료 50%나 또 터널, 뭐 공영 주차장 이런 것들 다 사라지면서 뭐 취등록세에 대한 혜택 일부만 남아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도리어 또 친환경차가 도입되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혜택을 늘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경차라고 볼 수가 있어서 종류도 적고 정부도 네. 관심이 없고 신차도 안 나오고 제작사도 관심이 없고 그러면서 경차가 우리나라 실정에 굉장히 좋은데도 또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가 유럽이나 이런 데가 틀려서 압축된 자동차 역사를 갖고 있는데 좀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자동차를 보고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든지 또 큰 차가 안전하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점차 차종이 커져서 주차장에 들어갈 때 보면은 주차장 폭이나 차 폭이나 거의 비슷해서 네. 주차시켜놓고 내리질 못해요. 아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문콕 테러라고 해서 그렇죠. 옆 차 때려서 흠집 내지 않습니까? 문콕 네. 테러라 그러는데 뭐 내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뺑글뺑글 돌면서 끝에 이 자리가 있는지 지금 여유 있는데 이런 거 찾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고 또 예를 들어서 집을 사기 전에 차부터 먼저 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골목길 보면은 차가 넘어 있어가지고 이 주택가 화재 생기면은 소방차가 못 들어와요. 아하.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례가 많아서 골든타임을 놓치다 보니까 사상자도 발생을 하고 뭐 불법 주차가 아니더라도 그 폭이 좁아가지고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꺾지도 못해요. 이런 상태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부작용도 큰 상태인데 경차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가 좀 재정립하고 제작사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좀 제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는 어떤가요? 해외도 우리나라처럼 경차가 푸대접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요? 너무 미국 쪽을 쫓아가다 보니까 미국은 뭐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미국에서 이 유류비가 우리나라의 반입니다. 거의 50에서 아하. 60% 사이고요. 네. 그리고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차가 커요. 그래서 휘발유 엔진 4000cc 이런 거 몰더라도 뭐 유류값이 반이다 보니까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차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거 보면은 차 진짜 큽니다. 픽업 트럭이 진짜 차폭하고 주차장 폭하고 똑같아요, 거의요. 네. 2m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차를 운행을 하는데 그런 거를 지금 지향을 하고 똑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뭐 자동 변속기 거의 100% 수동 변속기 없잖아. 유럽은 수동 변속기가 2대 중에 한 대거든요. 수동 변속기 끼면은 아시겠지만은 신차 살 때 한 200만 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저렴하고 네. 또 연비 20% 이상 절감되고 또 그다음에 고장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운전의 재미도 있고 근데 아예 뭐 소비자가 원한다라는 핑계로 인해서 제작사가 아예 수동 변속기가 경차도 없어졌어요, 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네. 부분도 있고 일본은요, 경차가 37%예요. 경차가 세대 중에 37%나 돼요? 종류가 20가지가 넘어요. 거의 오호. 우리나라 10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일본은 차고지 증명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차고지 증명제가 1960년대부터 도입이 돼서 한 50년 역사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인데 굉장히 부럽죠. 신차 살 때 차고지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못 삽니다. 오호. 확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그거 어기게 되면 벌금이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넘습니다. 굉장히 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는 차고지 증명제 제주도에서 도입했다가 제주시 같은 데서 러시아어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뭐 그나마 있던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도 있느니 없느니 없애야 된다 등등 해가지고 논란이 많고 육지는 거의 불가능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유럽도요 전체 이 경차가 40%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많네요. 이탈리아는 50%가 넘어요. 네. 그래서 유럽은 100년 역사 이상 갖고 있는데 실용적인 부분들을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에서는 깡통차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차가 라디오 빼놓고는 없습니다. 라디오는 그냥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상시에 이 전달된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네. 라디오만 있고
에어컨 없고 파워윈도 안 돼서 손으로 돌려서 내리는 창문. 그러다 보니까 옵션도 다양하게 있어서 한 500만 원이면 사는데 우리나라 거의 2천만 원 다 됩니다. 경차가. 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경차가 가벼울 경차잖아요. 네. 좁고 가벼우면서 기동성 있는 걸 경차라 그러는데 경차를 존중할 경차를 한번 써서 제가 존중할 경차 써서 그 경차라고 불러줍니다. 왜? 옵션 다 들어가고 2천만 원 다 되니까 이거 뭐 이게 경차입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어서 도리어 선진국 중에서 일본이나 유럽은 경차를 우대하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하라는데 우리나라는 경차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차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경차가 연비가 좋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또 실제로는 준중형차보다 연비가 낮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경차에다가 1000cc 미만이고 우리나라는 일본은 660cc 미만이어서 우리나라는 운신의 폭을 넓게 해줬거든요. 아하. 근데 1000cc 미만으로 배기량도 크고요. 거기다 아까 옵션 다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자동 면허기부터 뭐 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 거의 2천만 원 다 되게 하다 보니까 차가 무거워졌어요. 배기량은 1000cc 미만인데 차가 무겁다 보니까 연비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준중형 일부 연비가 좋은 차보다도 경차가 연비가 더 낮아요.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 자 이거 우리나라 좀 문제가 있다. 좀 더 정부가 경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재정립하고 또 제작사에서 경차를 만들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아까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안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인센티브를 줘서 경차 만드는 의미를 부여를 하고 또 정부도 인센티브를 소비자들한테 줘서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또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다양하게 또 종류도 한 7, 8가지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아까 일본 우리나라 10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경차 천국이거든요. 경차 튜닝도 많고 또 좁은 골목에서 차고지 증명제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골목길에 불법 주차 단 한 대도 없거든요. 오호.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경우는 없는 게 일본이에요. 그리고 이 경소형 소방차도 많이 도입돼 있어요. 조그만 소방차 있죠. 네. 우리나라는 경소형 소방차도 거의 없고 또 차고지 증명제도 없어서 불법 주차도 워낙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 생기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난리죠. 또 이 골목길 주차 때문에 싸움 생겨서 살인 사건도 생긴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차에 대한 부분들은 야 이게 우리가 좀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데 에너지는 다 거의 100% 수입하는 국가가 네. 에너지 효율 또 에너지 절약에 대한 부분들은 에코드라이브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좀 아쉬워요. 수입하면서 너무 낭비성이 크고 절약에 대한 것들은 잊어먹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경차를 우리 사회에서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차를 옵션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풀옵션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강제로 하지 말고요. 수동 변속기도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옵션도 다양하게 해서 나는 깡통차 좋아 라고 깡통차 몰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제작사들한테 만들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줘서 경차를 만들면은 이 다른 거 모델만큼 수익이 나게끔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경차를 좀 늘리고 소비자들한테도 이 없어졌던 인센티브 다시 부활시켜서 좀 더 한 20, 30까지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은 뭐 심지어는 문화도 좀 더 경차에 대한 인센티브 주차장 같은 것도 경차 주차장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늘리고 제도적인 거죠. 그래서 뭐 지금 호텔 같은 데에서 경차 가지고 발레 타는 거 못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차 천국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딱 맞는 모델들인데 일본 큰 나라 아니에요. 땅덩어리 넓은데도 37%입니다. 아까 네. 유럽 40%라고 했잖아요. 네. 유럽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용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경차의 의미가 뭔지 차라는 게 이동수단으로 쓰는 거지 사회적 부를 나타내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문화에 대한 것들도 재정립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홍보나 캠페인을 하는 거 이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 현실적인 경차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랑 업계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최우선 조치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 경차의 혜택을 늘리는 거 있죠. 네. 크게 두 가지예요. 제조사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좀 더
이 경차의 종류가 다양하게 만들어서 소비자의 선택폭을 늘리는 거. 그 다음에 소비자가 선택폭을 늘기에 차를 샀을 때, 경차를 샀을 때 인센티브를 키워가지고 옛날에 없었던 이러한 제도적인 걸 부활시켜서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만들고 또 출구 전략을 통해서 일단 만들어주면은 훨씬 더 경차 부분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도 다른 제도 도입을 하는 것이 좀 더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 경차에 대한 활성화 방안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이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뜻이 오늘의 김구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은 이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23분 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봉화군의 대표 여름축제죠. 2025 봉화은어축제가 조만간 열립니다. 올해는 어떤 이벤트가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봉화군 축제관광재단 김태한 사무국장 연결해 봉화은어축제 소식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말부터죠. 봉화은어축제가 곧 시작됩니다. 올해 27회째를 맞는 축제인데요. 가장 큰 특징이나 차별점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네, 제27회 봉화은어축제가 오늘 7월 26일 토요일부터 8월 3일 일요일까지 9일간 봉화내성체험공원에서 이제 개최됩니다. 네. 이번 축제는 기존의 언어잡이 체험 중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공연, 지역 먹거리, 전통시장 연계,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이제 종합축제로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는 야간 콘텐츠 강화, 외국인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의 신설, 전통시장과의 연계 행사, 어린이 놀이공간 확대 등을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은 물론 외국인과 청년층까지 폭넓게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일단 슬로건이 여름 잡은 봉화, 입맛 잡은 은어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올해 축제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네, 여름 잡은 봉화는 이제 무더위를 식혀주는 언어잡이 체험과 물놀이를 통해 여름의 더위를 날리고 입맛 잡은 은어는 은어튀김, 은어무침 등
다양한 언어 요리로 이름척 입맛을 사로잡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축제의 핵심은 참여형 체험 콘텐츠의 강화, 그리고 야간 프로그램 및 공연의 확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언어를 직접 잡고 맛보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제27회 봉화 언어 축제는 언어를 매개로 한 여름철 체험 전반을 즐길 수 있도록 폭넓은 구성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이 언어와 함께하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보고 체험하고 즐기며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축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올해는 은어로드 챌린지와 낙화놀이가 새롭게 도입됐더라고요. 이 두 가지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은어로드 챌린지는 내성천을 가로지르는 부패형 외나무 다리를 직접 건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관람 중심의 축제에서 벗어나서 참여와 도전의 재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어린이는 물론 성인 관람객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였고요. 축제 현장에서 이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 마지막 날 진행되는 낙하놀이는 폐막 공연과 함께 펼쳐지는 불꽃 퍼포먼스로 전통 낙하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입니다. 내상천의 잔잔한 물길 위에 펼쳐지는 낙하 연출은 화려한 불꽃놀이와는 차별화된 서정적이고 품격 있는 마무리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시각적 요소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여운을 남기는 연출을 통해서 축제의 마지막 순간까지 깊은 인상을 남길 예정입니다. 네, 은어로드 챌린지와 낙하놀이 즐겨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딜리버리존, 또 스타 마켓 투어 같은 지역 상권과 연계된 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요. 이걸로는 네. 어떤 효과가 창출될 걸로 기대하십니까? 네, 이번 27회 봉화 언어 축제에는 이제 지역과의 실질적인 연결과 상생에 이제 중점을 두고 기획되었습니다. 네. 먼저 스타 마켓 투어는 이제 트로트 가수 강예현 남성민 씨가 봉화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인들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이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축제에 이제 외부 유명 인사들이 이제 전통시장을 경험하며 지역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제 딜리버리존은 축제장을 일일이 이동하지 않아도 봉화의 인기 맛집 음식을 한 공간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휴식 및 먹거리 공간입니다. 네. 해당 공간에는 이제 대형 LED 스크린을 통해 공연 실황을 중계하고 그늘막 테이블 등 편의 시설이 함께 제공되어서 먹거리와 공연 관람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축제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주류 부스도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통해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역 경제와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세심하게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날씨입니다. 올해 더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더운데 폭염이나 혹은 폭우 같은 게 내릴 경우 어떻게 대비를 할 계획이신가요? 네, 봉화 언어 축제 이제 관광객과 이제 축제 종사자의 이제 모두의 안전을 저희가 최우선 가치에 두고 이제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특히 올해는 좀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서 무더위로 인한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축제장 주요 구역에는 쿨링 포구 시스템을 설치하여 체감 온도를 좀 낮추고 인서잡이 체험 구역에는 대형 텐트를 설치한 힐링 스테이션 존을 이제 운영해 쉼터 기능과 어린이 체험 공간을 동시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해서 주요 시설물의 방수 및 고정 작업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고 기관 시설 정비 및 위험 요소 점검 등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제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끝까지 안전하고 쾌적하게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와 비상대응 체계 운영에 안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축제 슬로건이 여름 잡은 봉화, 입맛 잡은 은어라서 그런지 올해 은어 요리 콘텐츠가 특히 강화됐더라고요. 혹시 추천하고 싶은 대표 메뉴가 있을까요? 네, 이번 제27회 봉화 언어 축제에서는 관람객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대표 먹거리는 단연 봉화대 식초 은어구이입니다. 네. 은어를 고온에서 짧은 시간, 약 10초간 빠르게 구워내는 방식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은어 특유의 식감을 그대로 살린 것이 특징이며 은어의 담백한 풍미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조리 메뉴로
시각적 즐거움과 미각적 만족을 동시에 제공하는 신메뉴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차장 내 대형 식당에는 바삭한 은어튀김, 매콤한 은어무침, 새콤달콤한 은어 탕수육 등 은어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은어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원래 봉화 은어 축제는 은어를 단순히 체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호감을 만족시키는 먹거리 콘텐츠까지 강화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축제 현장에서 봉화의 대표 특산물이 은어의 매력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상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봉화대 10초 은어구이 꼭 관광객 여러분들 맛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봉화 은어축제 백미 중 하나죠. 은어 반도잡이와 맨손잡이 경기. 이거 참여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요? 네, 이거 오늘 8월 2일 개최되는 전국 은어 반도 맨손잡이 대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당일 축제장에서 은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연스럽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참가자들은 잡은 은어의 마리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선정하고 혹시 동일 마리수일 경우에는 총 무게를 기준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총 상금은 290만 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고 참여자들에게 재미와 경쟁의 즐거움은 물론 예상치 못한 행운의 기회까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일반 체험 프로그램인 은어 맨손잡이 및 반도잡이 체험은 축제 기간 동안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3회씩 운영되며 사전 온라인 예매 및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하도록 하여 접근성과 참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사전 예약 시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봉화사랑 상품권 환급 혜택 등도 마련되어 있어 관람객들의 실질적인 체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축제와 지역 관광을 연계하기 위해서 백두대간 수목원 입장권이 포함된 티켓권도 저희가 함께 구성하였고요. 이는 봉화를 찾는 관광객들이 축제와 함께 지역의 관광 자원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네. 체험 시간 및 예매 관련 상세 정보는 봉화 은어 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막 축하 공연을 포함해서 다양한 공연도 펼쳐지는데요. 공연 소식과 함께 초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올해 봉화 은어 축제 공연 라인업은 매우 다채롭고 화려하게 준비되었습니다. 7월 26일 개막 공연에서는 김다영, 최우진, 라이썸, 김연진, 윤민수 등 다양한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빛낼 예정이고요. 이어 27일에는 전국에서 모인 외국인 참가자 12팀이 경합을 벌이는 제1회 글로벌 가요제가 열리고 28일과 29일에는 지역 예술인과 버스커들의 공연이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입니다. 7월 30일에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캐치 팅핑 싱어롱 쇼와 창녕 거리 노래방이 펼쳐지고 31일에는 김성수, 김원준, REF, 채연, 노이즈 등 레전드 가수들이 함께하는 레전드 물버럭쇼가 진행됩니다. 8월 1일에는 있잖아 언짢아, 구글걸, 사이버거, DJ 박명수가 출연하는 워터비트 나이트가 개최되며 8월 2일에는 강희연, 남승민, 오유진, 유지구가 참여하는 트로트 트레이닝 무대가 마련되어 축제의 흥을 다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인 8월 3일 폐막 공연에는 양지은, 심승태, 유지광, 소유미, 서지호 등 인기 트롯 가수들이 총출동하여 화려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며 아름다운 락카놀이와 함께 제27회 봉화 은어 축제 대단원의 막을 내릴 계획입니다. 네. 은어를 중심으로 시작한 본 축제가 이제 봉화를 여름을 대표하는 종합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봉화를 찾아 시원한 여름과 함께 다채로운 공연, 즐거운 추억, 그리고 맛있는 은어를 함께 경험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봉화를 꼭 방문해 주십시오. 네, 봉화 은어축제가 오는 7월 26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8월 3일 일요일까지 9일간 봉화읍 내성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니까요. 많은 분들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봉화군 축제관광재단 김태한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조금 전 2시 30분을 기해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원래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임명 강행 쪽으로 기울고 있었는데 일단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자진 사퇴를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SNS에서 밝혔지만 이재명 대통령,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당에도 부담을 주고 또 해명을 한다고는 하지만 해명이 좀처럼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시선이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은 현역 의원으로서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 대선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대통령을 도왔던 강 후보자로서는 더 자리를 유지하려고 할 경우에 태로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드린다. 이 이야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면서 국민들에게 분노를 유발한 것을 사죄를 드린다. 이 이야기로 봐야 되겠죠. 결국 믿고 기회를 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본다면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이 가장 크겠죠. 네.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은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부담을 주고 있느냐.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 후보자는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이죠. 이 관련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주목을 모았던 바로 그 조사인데 이제 아침에 발표가 됐어요. 이 조사가 바로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갤럽이나 리얼미터는 대통령과 당과 관련된 조사일 뿐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2,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이제는 전 후보자죠. 적합도를 물어봤는데 적합이 32.2%, 부적합이 60.2%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호남에서도 부적합, 40대에서도 부적합, 50대에서도 부적합. 이게 이 민주당 지지 기반이거든요. 네. 40대, 50대, 지역으로는 호남, 또 수도권에서 부정적으로 또 나타났고요. 이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계속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의 이 임명 강행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여성가족부의 부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이 강선우 후보자에게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몇몇 의원들이 방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가령 문진석 의원은 가족과 같은 것이다. 보좌진 일반인과 다르다. 그래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도저히 허용되거나 수용되기 어려운 일들도 국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족과 같은 보좌진과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더 파장이 확산됐고요. 네. 또 김현정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주관적이다. 갑질이라는 것은 주관적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적으로 상당히 여론이 또 들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갑질이라는 것은 갑질 상대성 이론이냐, 누구에게는 갑질이
누구에게는 갑질이 아니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파장을 가라앉히기보다는 논란이 더 확산된 것도 강선호 후보자가 전 후보자죠. 더 이상 당에 또 대통령에게 국민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풀이됩니다. 네, 성찰하며 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현역 불패가 처음으로 깨졌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자진 사퇴가 아니라 이 후보자는 지명 철회였거든요. 이렇게 처리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됐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를 좀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자료도 없다, 증인도 없다, 참고인도 없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으로부터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김인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부터 그랬던 부분인데 그래서 대략 인사청문회를 넘길 수 있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부담이 가라앉을 수 있는데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의 전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게 자료와는 무관한 일종의 갑질 의혹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터져 나왔던 것이 바로 갑질 의혹뿐만 아니라 이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게다가 임금 체불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진정서 공개, 그리고 또 연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의 이 여성가족부 예산 삭감 갑질 의혹, 이것은 자신이 장관이 되는 그 부처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지역에 민원을 신청했던 것이 수용되지 않자 저질렀던 갑질이 아니냐는 또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심지어는 학생들을 지도했던 성균관대학교 또 미국 대학에서도 이 강 전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된 부분이 마치 본물처럼 터졌죠. 네.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신상에 대한 검증, 뭐 재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또는 논문이 됐든 또 가족의 병역이 됐든 위장 전입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자료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일종의 평판이죠.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인사 검증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던 부분이고, 앵커께서 질문 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 가지로 오늘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이 인사권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명 철회가 아니라 자진 사퇴의 성격을 취하기 마련인데, 이진숙 전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가 됐던 거 여러 가지 뭐 실체와는 다른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추론에 따라서 합리적인 분석을 연구 차원에서 또 참고 차원에서 이제 전달드리는 것이니까. 왜냐하면은 이진숙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더라면 당장 나올 수 있는 또 의문 제기 또는 이 요구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왜 이진숙 전 후보자는 스스로 판단해서 자진 사퇴를 하는데 왜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 안 해? 이렇게 요구가 본물터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명 철회를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강선우 후보자가 2시 30분경 대통령실에 자진 사퇴, 강선우 의원이죠, 자진 사퇴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데 정청래 의원은 계속해서 강선우 전 후보자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방어를 해왔거든요.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다. 네. 강선우 전 후보자가 적임자이고 임명돼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반면에 오늘 이게 긴박하게 흘러가는 상황 시점에서 박찬대 당대표에 도전하는 박찬대 의원 후보자는, 당대표 후보자는 사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주목을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판세상으로 뒤지고 있는 박찬대 당대표 후보자, 박찬대 의원이 승부수를 던졌다. 네. 왜 그러냐면 의원들의 경우에는 강선우 전 후보자를 감사하는 반면에 지금 당원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당원들,
여론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럼 여기에 자신이 이 그동안에는 좀 옹호적으로 나섰었던 강 전 후보자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의 의중을 파악하고 자진 사퇴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강조한 것은 지금 뒤지고 있는 전당대회에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니냐. 상당히 지금 강 전 후보자와 관련된 거취가 이 전당대회까지 영향을 주는 모양새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당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영남권과 충청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의 판세는 누가 더 유리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면은 정청래 당대표가 되는 거죠. 정당이 되는 거죠. 네. 정청래 당대표가 대표가 되는 당, 정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으로서는 강하게 또 확신을 했을 수 있거든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마음은 나에게 있다. 명심은 나에게. 박찬대가 대표 자리를 깨찬대.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 심지어는 어대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차피 대표는 박찬대야. 그랬었는데 지금 상황을 흘러가는 걸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영남과 충청권에서는 정청래가 앞서고 있고, 그렇다면 남아있는 순회 경선 일정들이 취소되고 수해 문제로 인해서 수해 여파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8월 2일 전당대회에 한 번에 다 결정되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뒤쫓아가야 되고 한 방에 일격에 반전을 해야 되는 박찬대 의원으로서는 묘수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판세가 됐을까? 여기서 상당히 미묘하고 또 복잡한 이슈가 등장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지금 당원들의 마음에 또 표심에 영향을 주는 어심이 있는 거죠. 뭡니다. 김어준. 바로 이 김어준의 등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심은 존재하나 윤석열 정부 때도 윤심 운운하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근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상호관세 등 국정현안 수해복구 현장 어디 전당대회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선거에 직접적이든 직접적으로는 또 더군다나 영향을 줘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거의 끼치기 힘든 명심보다는 오히려 강범위한 당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김어준 유튜버의 후광효과 이것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정청래 후보 쪽으로 기울어진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일정들이 취소되고 8월 2일 이대로 간다면은 정청래 당대표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일각에서는 명심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정청래 당대표 후보자가 더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밀착적으로 더 접근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당대표 역할을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면서 오히려 표심은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청래 후보자 쪽으로 당대표 후보자 쪽으로 오게 된 것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박찬대 의원은 반전의 카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선호 후보자와 관련해서 계속 방어적이었던 당내 상황과는 다르게 차별적으로 박찬대 이 후보자도 SNS에 올렸습니다. 이제는 강선호 전 후보자가 지금 전 후보자죠. 후보자가 물러내야 될 때다. 그렇게 한 것도 좀 반전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니냐.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한 사람. 그래서 당에서 오히려 당원들의 이 밑바닥 민심에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경청하는 사람은 박찬대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주는 상황이 오늘 강선우 전 후보자의 사퇴와 맞물려서 전개된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 또 전당대회 관련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희 국민의힘으로 가볼게요. 8월 22일 전당대회를 확정지었는데 먼저 김문수, 장동혁, 조경태 의원에 이어서 오늘 주진우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출마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춘추전국 시대가 벌어지고 있죠. 네. 누가 당대표가 될 수 있을지 감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등장하면서 그러면
그럼 김문수 아니냐? 문수다 문수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구주류의 지원을 받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른바 또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 인물이 전한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한길 일타 강사가 등장했는데 전한길 일타 강사가 구주류 즉 윤어게인 장동혁 의원을 지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네. 이러면 장동혁 의원 쪽에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 반면에 이제 친한계 쪽으로 탄핵 탄찬 탄반 반탄 또 찬탄 그러니까 이제 탄핵 반대 쪽에 김문수 장동혁 전한길 그다음에 탄핵 찬성 쪽에 조경태 안철수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된다면 앵커가 이야기하신 대로 한동훈 전 대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한동훈 전 대표 결론적으로는 출마 가능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5일 전, 10일 전만 하더라도 라방을 하면서 라이브 방송이죠.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제가 나갈 이유가 있을까요? 명분이 있습니까? 뭐 이런 이제 상황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왜냐하면 첫 번째 친한계로 분류되는 송영훈 전 대변인이 25일쯤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날짜가 주어지고 입장 표명이 있다라는 것은 대체로 뭔가 선언을 하는 쪽이지 안 나가겠다고 날을 잡아서 기자분들을 불렀다가는 혼쭐이 나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일정이 잡힌다라는 것은 출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점쳐질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또 하나가 그동안에 굉장히 움직임이 없는 행보를 하던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을 연달아 만났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통 어떤 거냐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그럴 때는 이미 마음을 정해놓습니다. 이미 자기는 뭘 할지를 결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확인하게 되는 게 어떤 심리적인 이 과정이죠. 그러다 보면 지금 대체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면밀하게 또 아주 정교하게 분석을 했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 각이다. 출마할 가능성이 점점점 더 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는 8월 2일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 그리고 8월 22일에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과연 누가 당대표가 될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